신규 확진자가 1,078명 발생했습니다. 3차 대유행의 확산세가 거세지면서 사흘 만에 다시 1,000명대로 올라선 겁니다. 하지만 지금이 정점이 아닐 거란 우려스러운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 전문가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대한의사협회 과학검증위원장인 최재욱 고려대 의대 예방의학과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교수님, 신규 확진자가 사흘 만에 다시 1,000명대로 올라섰고 또 역대 최다를 다시 기록했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금 3차 대유행이 본격적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고요. 지금 이러한 상황이 앞으로 지속할 것인지 멈출 것인지 이 부분이 지금 중대한 기로에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많은 전문가들은 이번 3차 대유행은 앞으로 1, 2주가 아니고 1월 말 2월 초까지도 정점을 계속 찍어가면서 증가할 수도 있는 그런 최악의 상황을 고려해서 장기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겠다라는 그런 전망을 갖고 대책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네, 앞서 방역 당국 같은 경우에는 최대 1,200명까지 확진자가 나올 수 있다. 현재 추세를 토대로 추계했을 때 이렇게 예측을 했는데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방역 당국이 지금 1,200명의 숫자를 지금 얘기한 것은 지금의 상황이 지속됐을 때 앞으로 1주 후, 2주 후의 단기간의 전망입니다. 단기간의 전망은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러한 부분보다는 지금 단기간의 전망과 아울러 장기적인 전망을 고려하는 것 반드시 필요하고요. 최악의 시나리오, 최선의 시나리오를 토대로 해서 판단하고 그런 면에서 방역 정책을 좀 세밀히 들여다봐야지 지금 하루에 앞날을 내다보고 어떤 정책, 물론 급한 건 필요합니다만 그런 장기적인 정책에 대한 근본적인 부분도 좀 되짚어봐야 될 시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금 확산세를 확실히 꺾지 못하면 1,200명을 넘어서 더 많이 나올 수도 있는 겁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결국 지역사회에 숨어있는 전파자를 선제적으로 빨리 찾는 게 중요할 텐데 그래서 방역당국 같은 경우에도 그 수도권을 중심으로 임시 선별 진료소를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네네. 지금 어제 오후 6시 기준으로는 19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하던데 이런 선제적인 선별 검사가 도움이 될 거라고 보십니까? 네, 분명히 도움이 될 겁니다.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금 사실 전국적으로 여러 곳에서 산발적 소규모 감염이 계속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부분의 원인이 결국은 지역사 일상 감염이고요. 일상 감염을 찾기 위해서 선제적 검사, 지금 임시 선별 검사소를 통한 익명 검사가 지금 시작이 됐습니다. 지금 서울 지역의 경우도 10,000명 정도 검사를 해서 지금 확진자가 17명, 총 합해서 이제 누계를 하면 19명이 확진자 나왔습니다만. 다소 이런 부분의 방식보다는 조금 더 효과적인 방식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직도 여전히 많은 그 지역사회에 잠재되는 감염 환자분들은 증상이 없어요. 30-40%는. 증상이 없으니까 내가 검사를 받으러 갈 필요 자체 느끼지 못하고요. 두 번째로 증상이 혹시 있다 하더라도 그동안의 낙인이라든지 비난과 같은 그런 것 때문에 혹은 격리가 돼야 되는 그런 불편함 때문에 검사를 회피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을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이러한 자발적 참여, 익명이라는 방식에 의한 검사도 중요하겠습니다만 그보다는 조금 더 나가서 감염 위험, 전파 위험이 높은 집단을 대상으로 전수조사하는 방법을 택하는 것이 오히려 더 효과적이고 더 이 선제적인 그런 이 조기에 찾아낼 수 있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교수님, 그런데 제가 아침에 질병관리청 보도자료를 보다가 궁금한 점이 하나 있어서 추가로 좀 질문을 드릴 텐데 앞서 선별검사소의 익명검사 통계 그래픽 좀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그 익명검사 현황을 보면 그 18,000여 건이 검사를 받았다라고 지금 통계에 잡혔거든요. 그런데 이 가운데서 수도권의 경우 19명 확진이 나왔는데 이 확진자는 어제 하루 통계, 그러니까 오늘 0시 기준 통계에는 반영이 됐습니다. 그런데 검사 건수에서는 이 18,000여 건이 반영이 안 되고 별도로 그 보도자료에 표기가 돼 있더라고요. 이유가 있습니까? 예, 그 부분은 당연히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지금 익명으로 검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휴대폰 전화번호만 지금 연락처만 있는 상황이라서 지역별 또 어디 연령별, 성별 이런 부분에 대한 통계가 정보가 있지 아니합니다. 그래서 지금 전체적인 이 확진자 통계로 분류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확진자 숫자만 정확하게 이제 반영을 하고 검사자 총수만 가능하지 전반적인 통계에는 반영하지 못한 그런 부분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네, 숫자가 반영됐을 경우에 지역별로 국내 발생 현황, 국내 발생 추이가 어떤지를 가늠하는 게 오히려 더 장애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별도로 표기했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겠네요. 네, 불가능하죠. 네. 예, 그래서 그걸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1,000명을 또 넘어서면서 그리고 역대 최다를 기록하면서 거리두기 단계를 격상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그런 일각의 목소리가 꾸준히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일단 가능성은 열어두고 심사숙고하고 있는 단계인 것 같은데 그 전제가 거리두기 그 수도권의 경우 2.5단계를 일주일 전에 시행을 했는데 그 효과가 나타날지 안 나타날지 여부인 것 같아요. 이번 주 중에.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그 점 동의합니다. 아직 일주일 정도의 시간만 갖고 거리두기가 격상된 부분에 대해서 효과를 좀 판단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지난 수도권 2단계, 호남권 등 1.5단계에서 단계별로 격상하면서 효과가 좀 잘 나타나지 않는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뭐 계속 이제 격상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우려도 있는 것은 분명히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2.5단계와 3단계와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고요. 경제와 민생에 미치는 영향도 매우 큽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신중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마지막 보루라고 할 수 있는 3단계에 대한 부분은 신중을 기해야 된다는 점에 동의합니다만 그러나 한 가지 좀 고민해야 될 지점은 있습니다. 지금 현재 발생하는 확진자의 60%, 70% 사이가 다 서울, 경기, 수도권 지역입니다. 다행히 전국적으로 이 지역사회 일상 감염이 확산돼서 가지는 않았습니다. 확산될 우려가 지금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점을 고려해서 최소한 서울 수도권이라도 명확하게 막고 지방으로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지금 비수도권 지역의 경우에 지금 2단계를 2.5단계로 격상하는 방안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고요. 또 서울 수도권 지역이란만이라도 전국적이 아니라 3단계를 격상하는 방안, 이 부분 이렇게 좀 나눠서 고민해 볼 필요가 있고요. 근본적으로는 이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 현재 프로그램은 이 지금과 같은 지역사회 일상 감염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좀 더 효과적으로 이 시스템이 작동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 일상 감염에 맞게 과거 산발적 집단 감염 형태에 만들어진 이 프로그램을 개편해서 효과성을 더 올릴 수 있는 방안으로 개편하는 것이 매우 필요하다고 보이고요. 그 지점에 있어서는 지금 방역 당국이 좀 심각하게 전문가들과 상의해서 이 개편 프로그램 좀 고민하는 것이 중차대한 시급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교수님 말씀을 좀 정리를 해보면 지역별로 상황이 특히 심각한 수도권만이라도 먼저 선제적으로 3단계 격상을 하는 방안도 검토를 해봐야 되고 그리고 그 감염 양상이 1, 2차 대유행양 때와 달리 일상생활 곳곳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에 맞춰서 방역 수칙도 개편할 필요가 있다 이 말씀이신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방역 수칙을 개편한다면 어떤 방안들이 있을까요? 네, 지금 국민 여러분 다 아시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거리두기는 그동안 1차, 2차 때처럼 집단 감염이 발생한 특정 업종, 특정 장소, 특정 모임에 그 국한해서 그 부분을 목록화하고 그 목록한 리스트를 토대로 고위험 사업장, 중위험 사업장 이렇게 분류해서 이걸 목록한 것이 지금 현재 상황입니다. 그러나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일상 감염이 확대돼서 이제는 어느 곳이든 어떠한 상황이든 지금 목록화해서 관리하고 있는 사업장, 업종 이외에 다 확대되고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그게 큰 의미가 없어져 가고 있는 겁니다. 그게 뭐 다른 말로 하면 풍선 효과일 수도 있고요. 또 다른 말로 하면 방역당국도 얘기했습니다만 집단 감염이 아니고 이제 감염 형태가 일상적인 가족이나 친지나 친구에서 감염되는 그러한 생활에서의 감염이 지금 40%가 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통제하기 위해서는 현재 거리두기 프로그램이 더 이상 유효하게 작동하지 않는다는 뜻이고요. 따라서 전반적으로는 업종이나 장소에 국한해서 네거티브 방식으로 이거 안 됩니다, 이거 안 됩니다가 아니고 지금은 일상적으로 다 퍼졌으니까 포지티브 방식으로 밀폐, 밀접, 밀집 그리고 그 해당 장소의 환기를 고려해서 밀집도를 줄이고 밀접을 줄이고 그 전반적인 수준을 줄일 수 있는 그러한 방식으로 포지티브 방식의 사회적 거리두기 프로그램을 전환하는 것이 지금 시점에서는 가장 적절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동안에 관련된 그래픽이 나갔는데 감염 경로와 관련된 그래픽 다시 한번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수님께서도 잠시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최근 감염 경로가 1, 2차 같은 경우에는 집단 발병이 좀 많았잖아요, 비율이. 그런데 선행 확진자 접촉이 42.8%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 선행 확진자 접촉이라는 게 결국 소규모 모임, 그러니까 가족이나 지인 간 모임을 통해서 감염된 비율이 이만큼 높다는 건데
저도 지금 직장 생활을 하고 있지만 지인 간의 모임, 회식 뭐 이런 거는 자제를 할 수 있겠지만 집에 들어가야 돼서 가족들과 생활을 하는 건 어쩔 수가 없는 거지 않습니까? 함께 생활을 하고 밥을 먹고 또 대화를 나누는 동안에 마스크를 또 계속 쓰고 있는 게 사실 쉽지 않은 부분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해결해야겠습니까? 따라서 이 부분은 뭐 전적으로 정확한 지적이시고 이건 통제가 불가능합니다. 그거는 사람들의 생활이거든요. 그래서 일상생활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일상생활의 감염은 그렇다고 모든 사람이 혼자 살 수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사회적 거리 프로그램을 할 수는 없고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러한 일상 감염, 즉 모든 생활에서부터 감염이 지금 문제되는 것은 어떠한 형태든 간에 사람이 모인 곳에서 집단을 발병하지는 않게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그동안 사회적 거리두기 프로그램의 주요 내용이었던 감염이 발생한 장소는 이미 제한을 하고 있어요. 가지 못하고 있고 그렇지 않은 사실 이 얘기 뭐 그냥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면 지금 9시 전에 식당 연 곳이 어딘가요? 하고 인터넷 다 찾아서 거기 찾아갑니다. 9시 전에 가서 밥 먹을 수 있는 데가 어딜까요? 하고 다 인터넷 보면 다 나옵니다. 그렇게 가서 풍선 효과처럼 몰려가고 있거든요. 그게 바로 네거티브 이 방식에 대한 이제 한계가 봉착했다는 뜻이고요. 그러한 부분들을 모두 다 고려해서 혼자 살아라 이렇게 하는 것은 3단계, 그게 봉쇄입니다. 그렇게 가지 않으려면 사회적 거리두기 프로그램 좀 조정해서 지금의 네거티브 방식이 아니고 밀폐를 줄이고 밀집을 줄이고 그다음에 아까 환기와 이런 부분들 전반적으로 줄일 수 있는 그러한 포지티브 방식의 거리두기 프로그램을 바꿔주고 이 부분을 국민들에게 정확하게 알려드리고 협조를 구하는 방식이 되어야 되고요. 지금의 거리두기 프로그램은 반대로 이야기하면 여기는 가면 안 되지만 나머지는 가도 되는구나 라고 국민들이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알려드리고 한계점과 앞으로의 방향도 알려드리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교수님과 같은 의견을 가진 전문가의 의견들이 실제 방역 당국에도 전달되고 있고 내부적으로 검토 지금 하고 있는 겁니까? 네, 많은 부분들이 그렇게 좀 검토되고 있는 것을 알고 있고요. 사실 제가 이렇게 또 전문가들에게 말씀드리는 게 대특단의 그런 건 아니고요. 당연히 교과서에 있는 얘기고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내용이니까요. 다들 지혜를 모아서 공론화하면 좋은 안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병상 얘기도 좀 해봐야 할 것 같아요. 최근 들어서 확진자 규모가 늘면서 위중증 환자 그리고 사망자도 급속히 증가하고 있거든요. 자연스럽게 이 병상 부족 문제의 심각성이 대두하고 있는데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매우 좀 우려스러운 상황이 됐습니다. 지금 서울, 경기 지역을 지금 중심으로 해서 확진자가 많이 나오다 보니까 중증 환자도 지금 굉장히 부족한 상황이 됐고 실제로 위중증 환자가 지금 전체적으로 226명에 달하고 있고요. 사망자는 612명이 됐습니다. 아시다시피 사망자 숫자는 확진자 숫자가 증가하는 것과 날짜가 같이 가지 않고 확진자 숫자 증가 이후에 3주에서 한 달 후에 이 사망자 숫자가 증가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런 이 사망자 숫자 대비하기 위해서 위중증, 중증 환자 병상 확보, 치료는 굉장히 중요합니다만 지금 의료계와의 이런 부분 통해서 병상 확보가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의료계가 사실상 협조 거부했다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만 사실은 내용은 꼭 그렇진 않습니다. 의료계가 고민해야 되는 지점은 두 가지입니다. 코로나 환자에 대한 치료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중차대한 일이죠. 그러나 코로나 환자를 치료하면서 거기에 매몰돼서 일반 질환자에 대한 치료가 응급의료 체계가 마비되거나 붕괴된다면 코로나 환자 치료보다 국가 의료 체계 전체에 붕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점을 지금 세심하게 고려해서 설계를 해야 된다는 뜻이고요. 지난 한 달간만 보더라도요. 11월부터 12월까지 한 달간만 보더라도 상급 종합병원과 병원에서 계속적으로 코로나 환자 치료 병상과 중증 환자, 중환자 시설 확대했습니다. 최대한 확대할 만큼 노력을 했습니다. 근데 그 부분이 여유가 지금 그 부분이 충족이 안 될 정도로 환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방역 당국과 의료계가 같이 좀 더 고민하고 이렇게 논의를 해서 해결해야 될 부분이지 막연하게 의료계가 협조 안 해서 그런 것이다라는 그런 지적은 좀 적절치 않다고 보고요.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요. 병동이 우리나라 병원은 다른 나라랑 달라서 다 빌딩입니다. 공조 시설이 분리가 돼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한 병동에서 환자가 발생하면 그 공조 시설을 타고 실내 환기가 돼서 그 위에 층이나 아래층으로 갈 수 있는 경우가 거의 대다수입니다. 따라서 병상을 1000병상짜리 병원에서 10개 병상을 추가로 한다고 해서 10개만 가능하고 나머지는 일반 질환을 치료하지 못합니다. 전체 병동을 다 격리를 해야 되거나 그런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 병상 확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세심하게 설계를 해서 협조가 좀 돼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네, 교수님 이 병상 문제가 지금 워낙 심각하기 때문에 다른 의견을 가지신 분들 입장도 좀 한번 여쭤보고 네네. 거기에 대한 좀 말씀을 좀 듣고 싶어요. 왜냐하면 교수님께서는 일단 의사협회에 소속돼 계시니까 관련된 입장을 얘기하셨던 것 같은데 또 일부 전문가분들은 그 중환자실 같은 경우에 수술을 받고 반드시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아야 되신 분도 있지만 그 대기하는 기간 그리고 조금 더 빨리 그 중환자실을 비워줄 수 있는 환자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이 중환자실을 좀 더 효율적으로 병원 측에서 운영을 하면 지금보다 더 많은 병상을 내놓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또 어떤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른바 소위 그 빅5라 하는 최상급 그 대형 병원은 뭐 그 상태가 매우 위중하신 분들이 있지만 그 외에 서울, 경기, 인천 지역에 그 소재하고 있는 종합병원 같은 경우에는 정부에서 어느 정도 이른바 당근책을 제시하면 병동을 좀 더 지금보다 더 많이 그 활용할 수 있게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맞는 지적이십니다. 그 점은 그러한 지적은 이미 10년 전, 20년 전부터 있던 내용이고요. 우리나라 시스템이 좀 비효율적이라는 부분에서 지적했던 부분입니다. 그건 뭐 당연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생각해 보십시오. 지난 10년간, 20년간 그런 병상의 효율적 활용, 즉 비응급 환자들이 상급 종합병원에 몰리는 거라든지 중환자실 사용에 있어서 좀 우선순위를 좀 조정해야 될 필요를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제도적으로 이런 부분은 보완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의료계는 사실 그동안에 이런 비응급 환자 부분 또 아까 말씀드린 이 효율적인 부분에 대해서 제도적으로 정확하게 지침을 만들어주고 환자와 국민들에게 알려서 의료 전달 체계가 건강보험에서 명확하게 해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제도가 보완이 안 돼서 결국 의료계는 어떻게 된 상황이냐면요. 환자가 와서 내가 이 부분에서 입원을 하고 진료해달라고 그러는데 안 해준다. 그럼 진료 거부가 됩니다. 법상 문제가 돼서 그 부분을 의료계 현장에서 항상 다툼이 발생하고 설득을 함에도 불구하고 진료 거부로 내몰리고 재판에 가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이건 제도로 풀어야 되는 문제고요. 이번 코로나의 경우도 분명히 이 부분은 제도적으로 풀면서 국민들의 협조를 구하면서 같이 노력을 해야 될 상황이지 마치 이 모든 책임이 의료계가 협조 안 해서 그렇거나 국민들이 환자들이 내가 뭐 별 응급한 환자도 아닌데 상급종합병원 가서 문제라는 식으로 국민을 비난하는 형태로 환자 비난하는 형태로 이렇게 논의가 되면은 되겠습니까? 지금은 뜻을 모으고 합심해야 될 때지 이 부분에 편가르기를 하거나 누구의 잘잘못을 책임을 묻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일단 뭐 병원의 병상이 부족한 게 아니라 병원의 의지가 부족하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의 의견에 대해서 일선 현장은 또 그렇지 않다. 현장에서 어려움이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병상 부족 문제와 관련해서는 조만간 또 한번 기회를 만들어서 그 양측의 의견을 한번 좀 들어봐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까지 대한의사협회 과학검증위원장인 최재욱 고려대 의대 예방의학과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